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BC 첫 경기 호주전에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린 우리 야구 대표팀이 오늘 운명의 한일전을 치릅니다.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일본을 반드시 넘어야 8강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팀은 오늘 좌완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80여 발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서해안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등에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오는 16일과 17일로 확정됐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동행해 한일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고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 발표도 있을 전망인데요.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확정에 이어 방일 시간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일본의 초청으로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리는 서면으로, 일본은 회견에서 동시 발표했습니다. 実務訪問賓客として訪日する予定です。滞在中、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はユン大統領と会談し、夕食会を実施する予定であります。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일인데 일본 측은 실무 방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방문은 국빈, 공식, 실무, 사적 방문으로 나뉘는데 촉박한 일정 속에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한일 정상이 마주하는 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짧은 약식 회담과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연쇄 회담 속 양자 회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 회담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공동선언 채택 여부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초 중동 스위스 순방 때 동행했던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일본 기업과의 교류 행사가 진행됩니다. 양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철회 등 안보 경제 현안에 일괄 타결을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今回の訪日を通じて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에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今後の首脳会談等の内容も含め、現状において何ら決まっ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주요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강행했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기에 대한 한일 간 인식이 일치하는 만큼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놓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은 연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제3자 배상, 굴욕 외교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 여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形成引发民众的愤怒，抗议不断。那么，为什么韩国政府不顾民意反对，要坚决推行所谓第三方代赔方案呢？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 위주로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 받지 않겠다는 피해 할머니들의 외침과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난 등을 중국어 자막으로 옮겨 전했습니다. 무리한 합의 배경에 미국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을 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二者背后呢，同样也都看得到美日韩三角同盟加强的影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는 몽유병, 아첨이란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렸습니다. 타이완 정세에 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엔 말참견 말라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전략공조 강화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우리 정부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움직임에 날선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希望有关国家不要挑动对立，不要搞封闭排他的这种小圈子。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전략을 천명하는 자리에선 아예 한반도 관련 언급이 빠졌습니다. 각본대로 진행되는 중국식 기자회견의 특성상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배제한 걸로 풀이됩니다. 과거 침략 전쟁의 피해자이면서도 저자세로 일본에 손을 내민 우리 정부에 대한 냉소가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협의체 쿼드의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이 비판한 데 대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이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3박 5일 미국 방문 후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쿼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로서 영내 어떤 평화와 발전을 위해 번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정의당과의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내면서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의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 여사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검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으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이 예고한 김 여사 특검안은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하고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에도 주도록 돼 있어 민주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 아니다,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직행하자며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 특검법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철저히 파헤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쏠린 이목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의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후 특검 연대로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면 여권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을 또 언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돈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자백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김용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증인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증언대에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초 김 전 부원장이 급하게 10억 원, 천천히 줘도 되는 10억 원, 모두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시기였는데 호남 사람은 돈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최초 1억 원을 전달했는데 당시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외투 안에 넣어 팔로 끼고 가지고 갔다며 몸짓까지 써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골판지 상자에 들어 크기도 좀 됐을 것이고 쇼핑백에 들어있는데 외투 안에 안 보이게 들고 간 점이 이상하다며 유 전 본부장의 기억이 맞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재확인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이 대표에게도 보고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서로 다 공유한 내용이며 자신들의 목표는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 돈도 이를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된 2021년 9월부터는 김 전 부원장이 검찰 수사를 피하라며 자신에게 백두대간이라도 타거나 배탈이라도 나 병원에 가라고 해 음식물 쓰레기를 먹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지난 10년을 이 대표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해왔다며 그런 자신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 자백한 건 이 대표 측에서 보낸 변호사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윗선이 보내왔다던 김모 변호사는 이 대표 기사만 뜨면 접견을 왔는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탐색하러 온 듯한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이 최근 넷플릭스 프로그램에서 탈출 뒤 이를 언론에 밝혔던 JMS 광신도의 모습과 같다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이번 증언을 두고 앞선 수사 당시 진술과도 안 맞고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다음 재판에 있을 반대 신문에서 충분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갈등을 빚었던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고 당정 일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 국회나 정당 문제는 이제 다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거니까. 한 축이 되어서 받쳐줄 수만 있다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하게 된 원인이 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 관계자들도 출석했는데 핵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때문에 강제 전학됐던 기록이 삭제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여야 의원들은 교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성과 하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회의록에. 있었다고 봤는데 그 자료는 국회에 못 줍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아니 동의가 우리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교장 선생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학교 폭력 당시 빨갱이, 적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빨갱이, 적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폭력이죠.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는데요. 정 씨의 대학 입학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 씨의 입학 전형과 재학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해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 그 정순신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혹은 자퇴했습니까? 입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 씨가 입학할 때 학교 폭력으로 최대한 감점이 됐다면서도 정확히 몇 점이 깎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 이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당시 정순신 변호사 측의 법적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사건 처리에 온갖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다, 돈과 권력 많다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불안했어요, 이 피해 학생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예요. 거의 무슨 한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악마화해서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 사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여야 공방이 더 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와 화해가 없어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심의위를 통해 삭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또 많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대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문제로 보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된 건 반포고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본인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반포고의 학폭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모 씨가 학폭을 저지른 건 민사고지만 민사고에서의 학폭의 심의 결과를 참조하지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이 반성을 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반성한다라고 심의기구에서 판단합니까?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 삭제에 피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폭 처리의 결말이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록 삭제 요건에 화해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학폭 이력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즉시 분리 조치와 같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해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가장 절실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소송 기간에는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좀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제 저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선 선실 내부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차유정 기자입니다. 사거리 한복판에 부서진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화곡동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전 덕명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튕겨나간 SUV 차량은 또 다른 차량과 부딪혀 3중 추돌로 이어졌으며 7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휴게소 인근에서 25톤짜리 화물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장흥군 관산읍의 한 선착장에 있던 3톤급 어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선원 등 3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동 점검 과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일시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에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1,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그러고 막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횡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이게 사기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업자분들까지 합치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공사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본 대표팀은 투타 겸업 선수 오타니를 앞세워 중국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고 시속 161km를 찍은 오타니는 선발 4이닝 무실점에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고 투수진이 탈삼진 17개를 기록한 일본은 볼넷 16개를 남발한 중국을 8대1로 꺾었습니다. 1승을 기록한 일본은 1패를 당한 우리 대표팀과 2차전에서 맞붙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80여 발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밤새 7시간 동안이나 공습 경보가 울린 키이우의 새벽 하늘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주거용 건물이 부서지고 자동차 등이 불에 탔습니다. Я чула дуже сильний вибух, дуже сильно підірвались постелі. Я зразу вискочила і горіла перша машина тут одна.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동부의 헤르손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한 미사일 81발과 자폭 드론 8기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하르키우 등은 전기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Це дуже набридло, але ми взагалі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не вина нашої влади, а це вина тих, хто до нас зайшов.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도 운영 전력이 또 차단됐습니다. 비상 시스템을 가동해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방사능 사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remind you, this is the largest nuclear power station in Europe, operating for the 6th time under emergency diesel generators. What are we doing?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공습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2 март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ции в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озмездия. 지난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 브ян스크주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공작팀이 민간인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에는 러시아 의용군이라고 밝힌 이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UAE 스위스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동행을 했듯 이번 일본 방문 때도 기업인들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고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약속을 했던 9조 원 넘는 사업 샤힌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했는데요. 대선 1주년인 어제 윤 대통령은 별도의 자축 행사 없이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꼭 1년,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자축 행사 없이 이른 아침 울산을 찾았습니다. 샤힌 프로젝트 첫 삽을 뜨는 날, 이는 S-OIL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최첨단 석유화학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투자 규모가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단일 사업 기준으로 최대 외국인 투자입니다. 지난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해 290억 달러 규모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확정했는데 약속했던 여러 사업 가운데 첫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건설 기간에만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고 동시에 외국 큰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1주년 민생 행보는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앞바다에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인 태화호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수출 상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계획도 들었습니다. 울산 경제인과 간담회에선 지방시대 핵심은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라며 민간 주도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방문했던 신정시장을 1년 6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아이고 뭐 다양하게 있네. 그거는 뭐죠? 양지입니다. 양지구나. 네. 아, 그러네. 두 삶으면 국물이 아주 잘 나오네. 하루에 울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행사 4개를 소화한 건데 당선을 자축하기엔 우리나라가 처한 민생과 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국민에게 하루하루 더 나은 미래를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당선의 무거운 뜻을 되새기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등 공식 업무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앞으로 2년 임기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수장을 맡은 김기현 대표가 첫 회의에서 던진 화두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었습니다. 때마침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것을 두고도 한껏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전당대회 경쟁 주자들과 통화했고 곧 만날 예정이라며 내용 수습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치열했던 선거전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의 골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또 안철수 대표님, 천하람 후보님하고 다 서로 간에 앞으로 당을 위해서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 맞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건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되겠죠. 김기현 대표께서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의 방향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핵심 당직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초선 구자근 의원을 내정했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과 함께 주요 입법 추진 과제 등도 점검해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의 새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정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주말까지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쯤 주요 당직 일선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지금은 당내 최대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공감에서 운영진을 맡으며 친윤계 핵심으로 거론되는 정점식 의원 역시 사무총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의 인허가 청탁에 대해 당연히 돕겠다고 말하며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기 의원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서 나온 진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민주당 의원.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기 의원 공소장을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김 전 회장 측이 기 의원에게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기 의원은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화답합니다. 이후에도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기 의원이 답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공소장에는 기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 동생 덕분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며 친분을 유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기 의원과 현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 등 당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게 필리핀 리조트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고 이후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자 정치 자금까지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공소장이 허위와 거짓을 짜깁기한 허술한 창작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당선이 불확실해 로비할 이유가 없었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했음을 고백한 김 전 회장이 다시 진술을 바꾼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뒤 입장을 2번 번복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뒤바뀐 진술이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이후 법정에서도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인 ASMR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 회사의 9세대 장비도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리에 슈라이네마흐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은 무역 상대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으나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로 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들며 이 기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ML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ASML이 중국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의 언급은 결국
ASML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 중국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ML은 슈라이네마흐 장관 서한에 대해 심자외선 장비 수출을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 내에 상당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일본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 확대 방침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행정수단으로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자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원들까지도 몰리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업 시장의 현 상황 윤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자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뜬 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직 공무원이나 직장인까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남들이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래도 연봉도 좀 높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복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등용문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소개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그런 N수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딱 있는데 그 직무가 잘 안 맞으면은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 준비생들도 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업 가치관을 조사해봤더니 연봉과 워라밸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지만 지금은 근로소득과 시간이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회사의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관을 쫓아 재취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에서는 써야 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마스크를 고쳐 쓰는 시민들. 부쩍 날씨가 따뜻해져 답답하기도 하지만 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혼잡한 시간이잖아요. 그때만큼은 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 중 마스크 착용도 자율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수요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행 뒤 한 달 정도의 방역 상황 등을 검토해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같은 고위험군을 위한 시설과
대중교통을 구분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전면 해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혀 대중교통부터 먼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방역 규제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아프면 쉴 권리가 정착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이러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직장에서 안전하게 동료들과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는 속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남은 방역조치 전환 방향과 시점을 발표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신임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정책 현안 보고와 함께 법원 내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창해온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특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서 민생 경청 투어를 진행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거점센터 등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경기 부천시청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이 오늘 확정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늘 오전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한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WBC 호주전에 패하며 8강행에 빨간불이 켜진 대표팀, 오늘 일본과 맞붙습니다. 탈락 위기에 놓인 이강철 감독은 한일전 경험이 많은 왼손 투수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우며 베테랑을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한 경기를 졌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총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일전이라는 특별한 경기도 있지만 우리가 좀 8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 총력전 하겠습니다. 초반을 끌어줘야 될 투수는 그래도 좀 베테랑이고 서로 알지만 그래도 경험 있는 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래서 그 선수가 잘 끌어주길 바라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르비시 선수를 오랫동안 많이 봐왔지만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잡고 그런 거는 다 저희 선수들도 다 알고 머릿속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철 감독의 말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농협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조합장이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3선에 올랐는데 노동청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농협중앙회는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지역 농협으로 축하 화환이 연달아 배달됩니다. 최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홍모 씨를 위한 겁니다. 홍 씨는 여직원들의 손과 겨드랑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겁니다. 취재진이 홍 씨를 직접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수차례 통화 시도를 했는데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조합장님하고 말씀 안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왔거든요. 접촉이 안 됐어요. 농협중앙회 측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홍 씨의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재출마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과 내규상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핑계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농협 측은 지난 1월 관련 내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홍 씨 사건의 경우 노동청이 기한까지 명시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농협 측은 징계위원회 소집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당당히 선거에 나서고 농협중앙회는 늑장을 부리는 사이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조합장이 또다시 인면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지금 저희가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 입장이 되어주실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굴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중앙회 측은 오는 21일 징계위를 소집해 홍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성추행과 갑질 등 농협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최대한 절차를 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가 비상입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바다 안개가 서쪽 내륙과 남해안 지역까지 유입됐는데요. 현재 서해안 지역은 시정이 100m도 채 안 되는 곳이 많고요. 인천과 김포, 제주, 무안공항 등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해상이나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쪽 곳곳으로는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대전, 세종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남부 곳곳으로도 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한낮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6.2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5도, 광주는 무려 26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에서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체온 조절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개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일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해소되겠지만 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화이팅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